우리 합시다. 특이적 방어작용.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불러도 되고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특이적 면역이라고 할까요? 네, 특이적 면역. 특이적 면역의 다른 명칭은 일단 뭐가 있냐면 후천성 면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추가적인 명칭이 있을 건 있을 건데 그건 이제 뒤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얘가 왜 후천성 면역이냐면 반대로 비특이적이 선천성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특이적 면역은 그냥 갓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특이적 면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특이적 면역 자체가 뭐였어요? 그냥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특이적 면역의 경우에는 딱 갓 태어난 아이한테서는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체가 되는 게 누구예요? 특이적 면역의 주체는 림프구입니다. 일단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해보면 림프구는 뭔가 물질을 분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비하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갈라지는 게 림프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물질을 분비한다 이게 제일 크겠죠. 백혈구 같은 경우는 식균작용, 아예 균을 먹어서 분해하는 형태였다면 림프구는 어떤 물질을 분비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만세포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했던 거니까. 백혈구랑 다른 거예요? 안 돼.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백혈구가 너무 좁은 범위의 백혈구예요. 원래 백혈구라고 하는 건 면역에 관여하는 모든 세포를 다 백혈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영역입니다. 근데 일단 생원 기준으로는 그냥 백혈구랑 다른 거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백혈구 다른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그럼 한번 지식 뽐내기를 해볼게요. 자, 백혈구에는 뭐가 있냐면 호중구가 있고요. 호염기구가 있고요. 수지상세포가 있고요. 림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호산구가 있고요. 백혈구만 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 단핵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고 이 중에서 식균 작용을 하는 세포 따로 있고 물질 분비하는 세포도 따로 있고요. 그 분비하는 물질도 다 달라요.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걸 하나만 배우지만 실제로 항체는요. IgM도 있고요. IgG도 있고요. IgE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 얘기 다 못하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생원에서 다루는 것처럼 다룰 거면 림프구가 백혈구의 일종이란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책에 그냥 그렇게 적혀 있을 뿐이에요. 딱히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를 디테일하게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제가 적은 이것도 제가 전공이 이쪽 분야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림프구가 백혈구의 일종이다. 팩트는 팩트인데 근데 문제 풀 때나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백혈구랑 림프구를 분리해서 그냥 학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 헷갈릴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는 애, 림프구는 물질을 분비하는 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구가 특이적 면역의 메인이 돼. 어디서 만들어지게? 골수. 그쵸.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얘는 생성되는 곳이 골수예요. 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골수가 결국 뼈 안에 내부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그대로 이 골수에서 성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림프구는 뭐가 되고? T림프구 혹은 너네 학교에서 T림프구라고 배우니? 네, 그럼 T림프구 혹은 요즘은 T림프구란 표현보다는 T세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가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면 그냥 대학교에서 다 T세포 원래는 학명이 그냥 T셀이에요. T림픽셀이라고 부르지 않고 T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T세포가 원래 학명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서는 아직도 T림프구 그냥 쓰고 있으니까 이대로 씁시다. 그래서 T림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숙하는 게 가슴샘에서 성숙하게 되면 B림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림프구든 T림프구든 원래는 다 골수에서 똑같이 생성된 림프구였어. 근데 그게 그대로 골수에서 성숙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어디서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T림프구, B림프구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됐다고 해서 다 똑같은 T림프구가 또 아니죠. 한 번 더 나눠지잖아. 뭐랑 뭐로? 세포독성 트림프. 그쵸. 세포독성 T림프구랑 보조 트림프.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세포독성 T림프구랑 보조 티스.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조 T림프구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모든 T기적 면역의 시작은 보조 T림프구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볼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병이나 외부 조건에 의해서 보조 T림프구가 전부 파괴되잖아? 그러면 T기적 면역 자체가 올스탑, 절대로 그냥 다 멈춥니다. 우리가 그런 병이 있어요. 실제로 보조 T림프구가 전부 다 파괴돼서 면역 자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병. 이름이 뭐게? 에이즈입니다. 우리가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원체가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요. 이 HIV의 바이러스의 숙주세포가 보조 T림프구예요. 그래서 우리 HIV,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보조 T림프구가 막 작동을 해서 항체도 만들고 막 열심히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처음엔 막 하다가, 근데 면역을 진행하는 와중에 HIV가 그래서 처음엔 좀 줄어들어. 근데 그 줄어들지만 결국 HIV가 몸에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보조 T림프구가 점점 파괴돼. 그러면 파괴되다 보면 보조 T림프구 수가 일정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HIV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내 몸의 모든 면역이 스탑되거든. 에이즈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감기만 걸려도 죽는다. 감기 걸려도 죽어요? 네. 실제로 감기는 굉장히 강력한 호흡기 질환이에요. 다만 감기 바이러스가 그렇게 세지 않고 우리 면역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건데, 면역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죽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선생님 저 감기 걸렸는데 3달째 안 나아요. 이런 사람들 이러다 보면 어떻게 이거 폐렴돼요. 이게 감기가 안 낫고 오래 가다 보면 이게 폐렴이 되고, 폐렴은 폐렴 그 자체로도 죽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폐렴이 심해지면 뭐가 되기도 하냐면 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라 사실 원래 감기는 되게 그 자체로 위험한 병이 맞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이 나머지 세포독성 T림프구나 B림프 같은 애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포독성 T림프구든 B림프구든 결국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시켜줘야만 작동할 수 있어요. 일종의 자동차 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꼭 보조 T림프구가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게 쟤네 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보조 T림프구만 파괴하면 나머지 세포독성 T림프구나 B림프구 같은 애들은 뭐야? 아예 기능을 잃는 거죠. 아예 시동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중요한데,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면, 얘는 누구한테 가서 대식세포라는 애한테 갑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구의 역할은요, 대식세포로부터 항원 정보를 받아오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대식세포는 어떻게 항원 정보를 보조 T림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를 정리를 해보면, 대식세포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한 건데, 대식세포는 기본적으로 그냥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 한다? 네, 식균작용을 합니다. 대식세포는 식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혈구들처럼 식균작용을 하긴 하는데, 대식세포랑 일반적인 백혈구의 식균작용의 차이는 뭐냐면, 백혈구는 병원체를 먹으면 병원체 전체를 다 분해하거든요. 근데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섭취했을 때 병원체에 붙어있는 단백질,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단백질,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냐면 항원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원 단백질을 남기고 이 몸체 부분만 죽여요. 분해합니다. 그래서 J세포는 여기 몸체를, 그러니까 병원체 자체를 죽이는 건 맞는데 병원체의 항원 정보만, 항원 부위만 남겨서 본인 표면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근데 결국 이 항원이 뭐라 그랬어? 이 항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병원체의 무기입니다. 무기. 실제로 우리 병원체에서 항원을 다 떼어내잖아요? 그럼 병원체는 병원성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그 폐렴균이 있어요.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폐렴균이 있는데 폐렴균이 R형균이라고 하는 애는 항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R형균에 감염되면 폐렴이 안 걸립니다. 근데 R형균 말고 폐렴균 중에 S형균, 얘가 항원이 있는 폐렴균이거든. 이 둘은 가진 게 똑같은데 그냥 껍데기가 있어서 항원이 있는 것과 껍데기가 없어서 항원이 없는 것 이렇게만 구별되거든요. 그런데 그 S형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렴이 일어나고요. R형균은 몸에 들어와도 폐렴이 안 일어나요. 이만큼 항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원이 무기인 거예요, 결국에. 근데 이제 그 항원이라고 하는 걸 얘가 이렇게 몸 표면에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대기세포가. 그러니까 대기세포는 먹은 다음에 이 부분을 똑 떼서 자기 표면에 붙이고 나머지만 분해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 정보를 누가? 저 그냥 보조티린 부고가 이제 읽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티린 부고는 저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된, 실제로 딱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표현이. 대식세포 표면에 항원이 제시된다. 그리고 보조티린 부고는 대식세포 표면에 제시되어 있는 항원 정보를 세포독성 드림프구와 삐림프구한테 전달하여 두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면역의 명칭이 특이적 면역인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콕 집어서 항원 정보를 가져갔으니까 저 둘은 이제부터 뭐 하겠어? 그 항원에 대한 면역을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이 되는 거지. 비특이적 면역은 그렇게 콕 집어서 누구에 대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병원체는 싹 다 먹어서 없애버리는 게 비특이적 면역이잖아. 특이적 면역은 이제 항원 정보 딱 정해놓고 그 정보 받았으면 그 항원 정보에 대해서 면역을 하는 게 특이적 면역인 거고. 그럼 세포독성 티림프구는 뭐 하냐면 얘는 실제로 이제 세포독성 티림프구가 굉장히 재밌는 애인데 얘는 죽입니다. 누구를? 네, 본인 세포를 죽여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독성 티림프구라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죽여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왜냐면 특이적 면역은 애초에 무슨 능력이 없다? 병원체를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병원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병원체를 죽이는 능력은 비특이적 면역에만 있어요. 백혈구한테만 있는 능력인 겁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세포독성 티림프구도 병원체를 죽일 수 없어. 실제로 세포독성 티림프구는 림프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뭘 할 거냐면 물질을 분비할 거거든. 근데 병원체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세포한테 가서 이 세포가 죽으라고 물질을 분비해서 그 세포가 죽게 만들어요. 요 메커니즘은 몰라도 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세포가 죽게 되는지는 몰라도 되니까 그렇게 죽이는 물질을 분비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 세포가 파괴되는데 그럼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느냐? 그냥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지. 감염된 본인 세포를 죽이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하고 굉장히 좋은 면역수단입니다. 생각해봐. 우리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다 쏴 죽여버렸으면 퍼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일단 엄청 좋은 면역수단인 건 맞아. 물론 이제 현실에선 그럴 순 없죠. 근데 여긴 뭐야? 우리 몸 안에잖아.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세포로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이게 제일 문제인 게 왜냐면 어차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어차피 죽어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는 그 병원체를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다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암세포는 티림프구가 관리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럼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어, 맨날 암세포 만들어진다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싶은데, 간단하게 잠깐 얘기해볼까? 이거 멈추지 말고 그냥, 뒤에 내용을 이어봅시다. 뭐라? 하려던 얘기를 까먹었네.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포도성 티림프구가 본인 세포한테 물질을 뿌려서 죽이는 거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 죽이지 않으면, 감염된 세포를 미리 죽이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알아서 죽을 건데, 그리고 그 죽을 때 뭐 할 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병원체를 뿌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죽이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쏴 죽이는 거 딱 진짜 그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예시예요. 실제로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포도성 티림프구가 하는 일이고, 이 면역만 똑 떼서 우린 뭐라고 부르냐? 세포성 면역이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의 일부인 거죠, 세포성 면역은. 그리고 세포성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은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작동하고 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특이적 면역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걔네들은 이런 앞에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서 식균 작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과정이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대부분 저 세포도성 티림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의 대부분이 바이러스가 처리하기 힘든 곳에 걸려갖고 세포도성 티림프구가 그곳의 세포들을 과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세포들을 공격해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애들이 보통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요. 얘가 이제 직결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림프구족.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쪽이긴 한데, 얘는 보조 T림프구한테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B림프구 자체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세포 분열 및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B림프구가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뭐와 뭐로 나눠지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형질세포는 뭐예요? 형질세포 뭐예요? 형질세포 뭐합니까? 직접 싸우는 애들.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분비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일종의 배럭인 거죠. 라고 하면 모르는데 스타 얘기긴 합니다. 그러면 내 병원체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항체의 기능을 얘기해 볼게.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이적 면역은 병원체를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항체는 병원체를 죽이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왜 만드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얘기해 보면, 일단 항체는 뭐냐? 단백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김에 제가 아까 막 IgM, IgE 막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Ig가 항체란 뜻이에요. 이뮨 글로불린. 면역 단백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항체들은 그냥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병원체가 이렇게 있고 항원이 이렇게 생긴 애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애잖아요. 그래서 항원 정보가 이 삼각형이라 그러면 항체는 숟가락이 숟가락. 그림 그릴 때마다 항상 되게 난감하네요.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퍼즐같이. 정확하게는 이렇게는 아니지만 얼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겨서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 막대기 부분의 기능은 우리가 딱히 지금 현재 생원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요 윗부분 요 두 개인데, 자, 요 뒷부분 두 개의 기능은 뭐냐? 항원과 어떻게 돼? 딱 가서 결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항원에 가서 이렇게 결합해요. 병원체.
한테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하는 거지. 근데 병원체마다 항원의 크기가 안 달라요? 네. 왜요? 네, 항원은 유전 정보를 토대로 똑같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항원이 다르잖아? 그럼 우리는 그건 서로 다른 종류의 병원체라고 봅니다. 병원체가 한 종이면 걔네들이 만드는 항원도 다 똑같아요. 근데 병원체마다 크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생각보다 우리 사람처럼 이 세포들이 서로 크기가 다 다른 그런 경우는 자연에서는 흔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세포의 하나의 크기는 사실 사람도 그래. 사람도 세포 하나의 크기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병원체는 병원체 자체가 세포 하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병원체끼리는 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항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걔네들도 서로를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 안 될 겁니다. 졸라 재밌겠다. 항원 때문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항원을 막기 위해서 항원 정보를 토대로 삐림프구가 만들어낸 게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붙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항체는 역할이 뭐냐? 여기서 끝입니다. 항체는 더 이상 뭐 하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얻게 되는 효과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항원을 붙잡고 있게 되잖아. 근데 우리 아까 항원이 뭐였어? 무기였잖아. 그러니까 항원을 붙잡으면 이 병원체들은 내 몸에 악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병원체의 활성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항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들에 비해서 크기가 훨씬 작아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얘가 훨씬 이렇게 크게, 세포 몸체는 이렇게 더 크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체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체에 의한 면역을 뭐라고 불러?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의 체액,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액체 성분들에는 쭉 다 퍼질 수 있도록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원체들을 다 가서 이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다시 못 나가요. 네, 못 나갑니다. 분리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 상태로 그 백혈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항체는 백혈구 입장에서 가장 맛있는 먹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가 항체를 만나면 무조건 항체부터 잡아먹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이 항체가 병원체랑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체까지. 그쵸, 병원체까지 한 번에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지. 백혈구가 많으면 항체가 죽기 전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백혈구가 너무 많은 게 좋지 않다는 거지. 백혈구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병이에요. 오히려 백혈구가 너무 많으면 면역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항체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저 이제 고등 과정을 다 알고 저렇게 다 공부하고 올라갔었는데도 저 대학교에서 면역학 배울 때 되게 신기했어요. 저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배우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 뭐겠어요? 기억하는 거지. 예, 그게 전부입니다. 네, 맞아요. 예비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왜, 니들은 너무 이런 얘기 듣기엔 너무 어린가? 요즘에 근데 흔히 테토남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토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되는 남자거나 어릴 때부터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호르몬을 평생 동안 분비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분비한다는 얘기는 늙어서 반대쪽이 많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더 빨리 끊기게 될 거란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진짜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단백질을 합성해서 분비하는 세포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면 합성하고 분비하지 않는 세포들은 그만큼의 단백질을 어떻게 할 거니까? 자기가 쓸 거거든. 자기 안에 축적을 해놓고. 근데 분비하는 세포들은 계속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되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형질세포도 수명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질세포는 한 번 내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서 형성된 뒤에 한 일주일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형질세포의 이 존속기간 자체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형질세포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세포 분열도 불가능한 데다가 수명도 엄청나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형질세포는 금방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두는 거야? 예비군처럼 이제 기억세포를 만들어두는 거죠. 그럼 이 기억세포의 역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저 항원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하면 돼? 그럼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똑같은 항원한테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요. 보조트림프구가 그 항원 정보를 기억세포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기억세포는 우리가 만들어 두는 거니까 삐림프구에 비해서 처음부터 좀 많이 만들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좀 많은 양의 기억세포들이 한 번에 형질과 기억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럼 뭐 돼? 형질세포가 훨씬 더 빠르고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형질세포가 뭐 한다? 또 항체 생성 분비. 이건 똑같은 거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삐림프구에서 형질세포를 만들 때와 기억세포에서 형질세포를 만들 때 형질세포의 수가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세포 수 자체가. 그래서 항체의 양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만들어진 항체의 양도. 항체가 항원에 붙는 게 확률적이에요? 아니면 지들이 스스로 찾아가요? 확률적입니다. 그냥 척 붙는 거예요? 네. 그게 자석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률적으로 붙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모양이 비슷하면 어떡해요? 공격하면 안 될 건데. 그럼 같이 공격돼야지 뭐. 그래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치사율이 높은 병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느라 이렇게 배우는 거지. 실제로는 여기가 형태에 따라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긴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거지. 실제 제가 면역학 아까 배웠을 때 재밌다고는 했는데 제가 가장 멘붕이 왔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게 항체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파츠가 항체가 이렇게 하나 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몸체가 있으면 이게 여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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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조합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시험을 보니까 멘붕이 왔겠어 안 왔겠어. 진짜 그때는 좀 돌아버릴 뻔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래서 형질이 이제 항체를 만든다라는 거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항체를 만드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형질세포만 항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주로 문제에서 자주 여러분들이 낚이게 되냐면 삐림프구가 삐림프구가 항체를 만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삐림프구에서 그러니까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그냥 크게 보면 맞는 말 아닌가 싶은데 그냥 틀린 말입니다. 삐림프구는 항체를 못 만들어요. 정확하게는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고 그 형질세포가 삐림프구에서 만들어졌을 뿐인 거지. 그리고 기억세포도 항체를 못 만듭니다. 무조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다시 만들고 나서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저거랑 비슷한 거죠. 병원체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게 백혈구뿐인 거랑 비슷한 거죠. 항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형질세포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개념이 발생을 해요? 이때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데 그 병원체에 대해서 기억세포가 없어.
그래서 B림프구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식의 면역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체 농도가 기본적으로 좀 낮은 편이겠죠. 근데 내가 기억세포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기억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진행이 돼. 그러면 항체 농도가 훨씬 높게 나오겠죠. 이 둘을 나눠서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에서의 면역을 1차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의 면역을 2차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1차 면역과 2차 면역이에요. 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니까. 이해됨? 네. 이렇게 되는 건데 1차 면역하고 2차 면역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볼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럼 1차 면역은 뭐냐? 우리가 몸에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라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B림프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게 1차 면역은 맞는데 1차 면역에는 세포성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차 면역은 기억세포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라서 기억세포에서 출발해서 형제세포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항체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도 비특이적과 세포성 면역은 다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1차 면역이냐 2차 면역이냐는 세포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랑은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쟤네들은 항상 하는 면역인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1차 면역하고 2차 면역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 처음에 A 병원체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A 병원체가 내 몸에 처음 들어오는 병원체거든요. 근데도 내가 2차 면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 백신? 네. 그러니까 2차 면역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냐면요. 백신. 일단 첫 번째가 백신.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으로 이 항원을 몸에 먼저 주사를 해. 그러면 우리 몸에 이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린 기억세포로부터 항체를 만드니까 엄청 빨리 많이 만들겠죠. 그렇게 하는 게 백신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이용해서 1차 면역을 미리 유도를 해서 그 다음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두는 거죠.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 일어나도록. 이게 백신의 기능이고요. 또 두 번째로 뭐도 있냐면 유전적으로. 이 항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병원체인데도 항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A종인데 얘는 내 몸에 처음 들어왔어. 근데 이전에 병원체 가라고 하는 게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얘가 가져온 항원이 이거랑 이거였던 거야. 그러면 나는 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거에 대한 기억세포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기억세포도 만들었을 거거든. 근데 이번에 들어온 병원체 A는 얘랑 다른 병원체인데도 같은 항원을 쓰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게 돼? 그래도 2차 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놈인데도. 즉 결국 모든 건 뭐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야? 항원을 기준으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 들어가는. 내 몸에 C병원체가 지난번에 들어왔었어.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C병원체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1차 면역을 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게?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물론 요즘엔 병리학적으로는 어떤 개념이 될 거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거다가 되긴 하는데요. 그건 일단 빼고 완전히 똑같은 돌연변이 없이 유전적으로 변함이 없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기억세포가 그냥 1차 면역 때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유는 별로 굳이 안 궁금해도 돼. 그냥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두면 돼요.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은 없어요? 네,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은 그러니까 기억세포 얘기하시는 거죠. 기억세포를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기억세포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병원체가 아이 몸에 들어오면서 아이가 기억세포가 생기게 될 수는 있지. 왜 유전이 안 되지? 그 얘기는 뒤에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억세포가 왜 안 만들어져요? 얘기하면 이거 되게 다 간단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냥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몸이 피곤해. 그러면 삐림프구도 이제 완벽하게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세포가 안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너무 피곤하거나 잠이 모자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지.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가 보통 삐림프구가 제 기능을 못해서 기억세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기 때문에 얘가 이 특이적 면역이 후천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 메인이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기억세포가 뭐야?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면역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특이적 면역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림프구는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우린 태어날 때는 림프구는 갖고 태어나는데 일단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T림프구랑 B림프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T림프구, B림프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좀 자라고 나면 생기게 되긴 할 텐데 아무튼 기억세포는 또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야만 생길 수 있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후천성,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혈액형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근데 요 얘기를 혈액형 얘기를 하면서 또 버무려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형 얘기를 한 다음에 좀 버무려 봅시다. 자, 네, 체세포예요. 네, 체세포입니다. 유전 정보 다 있어요? 네, 안에 자 유전 다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 항체를 만드는 유전 정보가 어디서 돼요? 추가되는 거죠. 추가돼요. 걔는 유전이 안 돼요. 그렇죠. 아, 걔가 생식세포로. 그쵸.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세포가 획득한 유전자가 생세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계속 얘기해 봅시다. 이번에 이제 혈액형 얘기인데 혈액형은 일단 응집원과 응집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부죠. 사실 이게 다임. 이 둘만 이해하면 끝인 게 혈액형이거든요. 일단 응집원은 앞에서 얘기했던 항원의 기능과 정확하게 똑같고요. 응집소는 항체의 기능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으로서 응집원은 세포 표면에 붙어서 항체와 만나면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항체, 응집소는 그냥 항체처럼 만들어진 단백질로 이렇게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로 우리 체액에 떠다니면서 응집원과 만나면 응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인 거지. 둘 다 단백질인데 얘는 세포 표면에 있고 얘는 체액에 있고 이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세포가 어디예요? 응집원이 있는 세포는 어디야? 네,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그리고 응집소는 체액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체액을 표현할 때 주로 혈청 내지는 혈장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거를 또 강조를 할 건데 몇 번을 강조해도 어차피 애들이 다시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혈액을 나눌 때 혈구와 혈장, 혈청 이렇게로 나눠요. 혈장이랑 혈청은 원래는 다른 물질입니다. 원래는 달라요. 근데 생원에서는 저도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린 똑같이 보면 돼. 혈장이라고 부르든 혈청이라고 부르든 그냥 똑같은 겁니다. 우리한테. 왜냐면 실제로 혈청과 혈장의 차이는 피브리노겐 유무 차이거든요. 이름만 봐도 어때요? 모르고 싶죠? 네,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청과 혈장이 같은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혈구랑 혈장, 혈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때 혈구가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 전반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혈액을 둘로 나눴다? 근데 한쪽이 세포야? 그럼 나머지 한쪽은 세포가 있으면 돼, 안 돼? 없어요. 그래서 혈장과 혈청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세포를 제외하고 혈장, 혈청은 보통 어떤 부분이냐면 액체, 진짜 액체 부분, 그리고 그 액체에 녹아있는 용질들, 이런 애들이 혈장, 혈청에 들어가게 돼요. 왜? 자, 그래서 이제 혈장, 혈청은 이렇게 되고 혈구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문제 풀다 보면은 그 막 기억 해놓고 그 니은 해놓고 얘네들이 뭐 혈장, 혈청 뭐 이런 걸 이제 맞춰가면서 쭉 풀어. 근데 분명히 니은이 혈청이었거든. 근데 문제에 니은이 기억세포, 니은에는 기억세포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문제 질문에, 그럼 애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고민하면 바로 그냥 딱밤입니다. 혈청엔 기억세포 무슨 세포가 없다니까? 이걸 왜 고민해? 세포가 없는데.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혈청엔 세포가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혈청이든 혈장이든 얘네들은 애초에 세포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고민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 혈청과 혈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항체가 들어있는지가 고민 대상이에요. 항체는 녹아 있는 거예요? 그쵸. 항체는 엄연히 따지면 녹아있는 게 맞죠. 왜? 단백질은 친수성이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응집원은 처음 발견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사람의 혈액을 채취를 해봤어. 그리고 우리가 그 세포 표면을 봤더니 이 세포 표면에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단백질이 딱 그냥 두 종류가 발견됐어. 그래서 그 두 종류를 하나를 임의로 그냥 A, 하나를 B 이렇게 임의로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혈액을 쭉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A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B라고 이름 지어놓은 쪽에 요것만 갖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 보니까 둘 다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둘 다 없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의 탄생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ABO 이렇게.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갖고 있는데 임의로 우리가 잡을게요. 얘를 세모, 얘를 네모 이렇게 해보면 세모, 네모가 두 개 다 있는 애들이 있고, 세모만 있는 애가 있고, 네모만 있는 애가 있고, 둘 다 없는 애가 있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응집 현상이 우연히 발견된 걸 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 항원처럼, 응집원, 항원처럼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과 만나면 응집을 하는 항체가 있대. 그래서 A랑 응집하는 항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야? 응집소 알파라고 지었고요. B랑 만나면 응집하는 응집소의 명칭을 응집소 베타라고 지은 거야. 자, 그래서 A형한테 알파가 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몸에 응집원 A가 있는데 응집소 알파가 있어요. 그럼 알파랑 A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응집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막 서로 붙고 얽혀갖고 실제로 응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액 덩어리가 생깁니다. 혈구 덩어리가 이렇게 한 군데 뭉쳐져요. 그래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혈액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A형한테 뭐가 있어? 베타가 있습니다. 베타만 존재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베타는 뭐 따로 있습니까? 얘가 일종의 항체라고 했잖아요. 항체는 가지고 있는 쪽이 안 갖고 있는 쪽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알파, 베타가 모두 갖고 싶었던 거지. 일단 다 갖고 싶었던 거야. 왜? 항체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A형은 어떻게 돼? 알파는 갖고 있으면 큰일 나네? 그래서 못 갖게 된 거예요. B형은 어때요? 베타 갖고 있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못 갖게 된 거예요. AB형은 어때요? 둘 다 못 갖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자, 됐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다 적어서 하긴 귀찮으니까 말로 할게요. 자, 이걸 토대로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소량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가 대량수열, 세 번째가 혈액형 판별입니다. 소량수열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열은 혈액을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을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소량수열은 조금만 주겠다가 되거든요. 이게 대량수열은 몰라도 소량수열은 목적성을 갖고 하게 되는 수열입니다. 대량수열은 말 그대로 많이 수열을 해야 되니까 그냥 혈액에 전체적으로 모자란 게 많을 거예요. 혈액이 그냥, 대량수열은 보통 과다출혈 환자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될 거 아니야. 혹은 수술 중인 환자 이런 애들이 대량수열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혈액이 전체가 다 모자랄 텐데, 소량수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적혈구만 골라서 모자란 사람들이 있거나 혈소판만 골라서 모자란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혈소판 적혈구를 넣어주는 게 소량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수열의 목적은, 혈소판 수열은 일단 뺄게요.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적혈구를 넘겨주는 게 메인이거든. 그러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결국은 이 주는 사람의 적혈구가 이 받는 사람 몸에 가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왜? 적혈구 표면에 뭐가 있으니까. 응집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사람의 적혈구의 응집원을 봐야 되면 받는 사람은 뭘 보면 돼요? 응집소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혈액을 받아야 되면 내가 받으려는 나한테 주려는 사람의 응집원과 내 몸에 있는 응집소가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량수열 관계는 어떻게 완성되냐면 AB형은 일단 AB형한테만 줘요. 왜? 응집원이 둘 다 있다 보니까 다른 혈액형이 AB형의 혈구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리고 O형은 일단 어때요? 여기 너무 높은데? 좀 여기다 다시 옮길게요. O형은 어때요? 모든 혈액형한테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 O형한테까지도. 근데 AB형은 모든 혈액형한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응집소가 없거든. 이게 두 개가 끝이에요. 그냥 O형은 다 주고 A형은 다 받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A형이 누구한테 줄 수 있고 B형이 누구한테 줄 수 있고 A형이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 B형이 누구한테 받을 수 있고도 이미 해결 끝이지. 이게 소량수열 관계도입니다. 저희 앞에 소량수열 나오는데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소량수열은 안 해야 돼. 왜? 의미가 없거든. 역시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내기 위한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요즘 소량수열 안 합니다. 요즘은 소량수열 할 일 자체가 없어요. 왜? 피가 모자라? 그러기 전에 영양제 먹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솔직히 적혈구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혈구 수혈, 소량 수혈을 해주지 않죠. 영양제 처방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져서요. 소량 수혈이 실제로 요즘은 안 합니다. 뭐만 하냐면 대량 수혈만 하거든. 대량 수혈은 여전히 해야겠죠. 근데 대량 수혈은 쉽습니다. 뭐? 네, 같은 혈액형끼리만 돼요. 그래서 대량 수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생각해야 될 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끼리만 되는 건데, 또 뭐도 있어? 혈액 전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응집원 응집소를 다 넘겨주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봐. 절대로 같은 혈액형의 피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량 수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대량 수혈은 그렇게 되고, 판별. 자, 혈액형 판별은 여러분들이 혈액형 판별 잡았어. 싸가지 없는 놈이 자꾸 아까부터 날아다녀갖고 너무 짜증났는데. 자, 그러면 판별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예, 두 군데다가 뭔가를 하나씩 담아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담아두는 건 알파랑 베타를 담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단순한 건데 알파랑 베타를 담아놓는 게 나아. 왜냐면 A랑 B를 담아두려면 저게 P를 담아놔야 되잖아요. 약간 적혈구 이렇게 떠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쪽이 낫죠. 라기보다는 사실 알파 베타 쪽이 합성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얻기 쉬워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파하고 베타한테 그 여기 혈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A형은 뭐가 되니까 여기 응집되고 여기 안 되니까 B형은 뭐가 되니까 여기 안 되고 여기 되니까 그 다음에 AB형은 어떻게 되니까 둘 다 응집되거든. O형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응집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 안에 담겨있는 게 알파니까 어떨 때 응집이 되는 거야? 떨어뜨린 혈액에 응집원 A가 있으면 응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형하고 AB형이 응집되는 거. 그렇죠? 이걸로 이제 혈액형 판별을 한다. 이게 전부지. 끝. 근데 이제 이게 명칭이 위에 요거를 알파가 들어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 항 A혈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알파의 역할이 뭐니까? 응집원 A를 만나면 응집하는. 그게 항 A혈청. 그리고 베타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항 B혈청. 너네 학교에서는 뭘로 배웠어? 그냥 항 A혈청, 항 B혈청만 배웠어? 여기도? 그럼 저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아니 그거 말고 A형 표준혈청, B형 표준혈청은 안 배우나 보구나 요즘에. 그러면 그냥 빼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게 좀 되게 다행인 점인데 ABO 혈액형의 응집소, ABO 응집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조금 꽤 커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반이 뭐냐면 엄마랑 아이가 그 물질 교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태반은 서로의 혈액은 섞이면 안 돼. 왜? 엄마랑 자식이랑 혈액형이 다르면 그냥 자식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섞이진 않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거기서 물질 교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그 교환 부분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항체는. 응집소는. 그래서 일단 안전합니다. 뭐 부모랑 자식이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혈액형이 이제 RH 혈액형이죠. 자, RH 혈액형은 특징이 뭐야? 일단 무슨 혈액형이냐? ABO 혈액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ABO 혈액형처럼 RH 혈액형도 적혈구 표면에 단백질이 있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응집원이라고 이름은 응집원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RH는 그 응집원이 있고 없고로만 갈리거든요. 그래서 RH 응집원이라고 하는 명칭 하나로 끝입니다. 응집원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RH 응집원이 있으면 있다는 뜻에서 포지티브, RH 플러스. 실제로 RH 플러스가 아니라 RH 포지티브라고 부르는 게 원래 맞아요. 그리고 RH 응집원이 없으면 RH 마이너스라고 우리는 하지만 실제는 RH 네거티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RH 응집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혈액형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RH 혈액형은. 오케이? 근데 실제로 RH 응집원에 대응하는 알파벳이 있긴 있어요. D를 쓰긴 쓰는데 아마 요즘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냥 다 RH 응집원으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RH 응집소가 있죠. RH 응집소도 대응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응집소. 얘는 뭐냐면 델타거든요. 당연히. 뒤에 소문자 0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H 응집소로만 기억하면 돼. 근데 위치도 똑같아.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 있느냐도 얘도 적혈구 표면에서 항원처럼 작동하는 거고요. 얘는 체액에 그냥 항체처럼 떠다니는 단백질인 겁니다. 그리고 RH 응집소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없죠? 네. 둘 다 없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였어? RH 응집소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지는 않고요. 태어날 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정확하게 딱 기억세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내 몸에 RH 응집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 내가 RH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그 RH
응집소가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내가 RH 응집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평생 내 몸에 RH 응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RH 응집소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없는 상태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RH 응집원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이후로는 RH 응집소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RH 응집소라고 하는 게. 1층은 안전하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소량수혈을 RH 플러스한테 RH 마이너스가 한 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험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안 합니다. 이론상 가능하다 정도의 얘기. 재밌네. 응집이랑 응고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응고는 아예 우리가 다루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걸.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응고하고 응집은 다릅니다. 응집은 이렇게 응집소하고 응집원이 만나는 거고요. 응고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게 피브린이라는 물질로 바뀌면, 그쵸? 네. 몰라도 될 만한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응고는 좀 보다 복잡한 내용이에요. 응고는 우리가 흔히 상처가 나면 거기에 피딱지가 생기는 그게 응고 과정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응고에 대해서 당연히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흥미 위주의 간단한 얘기만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들 상처가 나서 피딱지가 생기면 피딱지에 이렇게 실 같은 거 있는 게 보이잖아.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실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피딱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그 실에 혈액이 엉기게 만들어서 딱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실의 이름이 피브린입니다. 정말 안 궁금했다는 표정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RH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RH 혈액형도 저런 주제로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데 딱히 저런 주제로 할 만한 게 없죠. 응집안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RH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저가세포증이고, 두 번째가 그 원숭이, 토끼, 이 실험. 이렇게 두 가지 실험, 두 가지 주제 정도만 얘기를 하지. 첫 번째가 저가세포증. 혹시 학교에서 했어? 안 했으면 몰라도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원래 RH 혈액형을 배웠지만 저가세포증을 안 하면 RH 혈액형을 못하러 배우나 싶긴 해서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RH 응집소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RH 응집소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서요. 만약에 어머니가 RH-고 어머니 몸에 RH 응집소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게? RH 플러스 I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유산됩니다. 이게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가 어릴 때 몸 안에서 어머니의 응집소가 들어가서 안에 혈액이 다 굳어버려요. 응집이 일어나서. 네, 확정 유산입니다. 저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많죠.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물론 요즘은 RH- 자체가 워낙에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예전엔 꽤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빼박 유산이었어요. RH-인 사람 있어? 학교에 있어요. 오, 신기하다. 많아요. 아 진짜로? RH 마이너스. 병원에 가서 그 RH- 리스트 뽑아보면 거기 나올 거예요, 바로. 아 진짜요? 네, 국가- 학교 위기예요? RH- 국가 관리예요. 뭐야? 뭐 맞았네. 저번에 누가 개소리를 했었거든. RH- 그 국가 관리 대상이에요. 국가에서 보건 관리를 별도로 해요. RH-를. 있어요. 1%도 안 돼요. 한 0.01% 될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0.1%? 0.01%는 맨날 너는 이과가 맞냐? 대충 한, 만명 중에 한 명.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충 4,000명 있다. 그냥 그거보다 많을 것 같다. 한 0.1%쯤 될 것 같아. 되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있다. 요즘은 RH-가 오히려 또 더 많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예전에는 RH-가 워낙에 이러면 번식에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RH-가 적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RH-산모, 그러니까 산모가 본인이 RH-라는 걸 알면 임신한 순간 그냥 병원 가면 그냥 아이 낳기 전까지 RH 응집소 억제제를 계속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0.3%래요. 0.3%. 전 세계적으로는 15%예요. 전 세계에서는 되게 많네. 우리나라가 되게 적은 거구나. 동양이 적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게 돼요? 그건 좀 신기하네. 억제가 돼요? 네, 이거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주사도 꾸준히 맞거나 아니면 그냥 약만 먹어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팁으로 바뀌어요 아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집소를 억제하는 거야. 응집소가 사실 이만큼 작은 단백질이라는 건 사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소변으로도 다 나와요. 이게 응집소가 소변으로 나오거든. 이 정도로 작으면 태반을 통과할 수 정도로 작으면 소변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만 않게 막아두고 소변 보다 보면은 응집소는 어차피 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주사 같은 걸 놔서 일부러 다 RH 응집소끼리 응집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도 해서. 그래서 요즘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산모가 RH-여도 산부인과에서 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 아무튼 그래서 아마 저거세포증을 요즘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얘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나게 될 텐데 되게 단순합니다. 원숭이는 RH혈액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토끼도 RH혈액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원숭이 혈액에는 굉장히 특이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마침 뭐랑 똑같냐면 우리 인간의 RH 플러스 단백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숭이의 혈구를 채취해서 토끼한테 집어넣어 주잖아? 그러면 토끼 몸 안에서 RH 응집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원숭이는 RH 플러스인 거고 토끼는 R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RH 응집소를 얻을 때 이렇게 얻습니다. 원숭이 혈액 채취해서 토끼한테 주사해서 토끼한테 RH 응집소를 얻어 이걸로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판별할 때 써요. 우리 RH 혈액형 판별 키트에 들어있는 RH 응집소를 얻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그래서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린 거고. 특이적 방어 작용을 하면은 네. RH 응집을 넣어주면 다 RH 응집소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우리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 항원을 항원으로 할 건지 아닌지가 종에 따라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